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에 참여해주신 육군 8일 2구 부대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아쉽고요. 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1부는 제가, 2부는 김사희 시인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 코로나19로 계속 장병 여러분들을 가족들과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이런 관계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문학과 예술을 얘기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라도 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를 하기까지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업,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께 14세기 페스트가 훑고 지나간 중세 피렌체에서 어, 탄생한 단편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데카메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장병 여러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 20대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20대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계 내전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50대인데 50대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가 그렇게 총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는 전쟁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사망했죠. 그 패스트 균은 그 동물이나 벼룩에 기생하고 있는 균인데요. 이것을 옮기는 매개체는 쥐입니다. 설치류인 쥐가 이 패스트 균을 옮기는데 당시 14세기에 유럽에 이 패스트 균이 휩쓸고 간 계기가 된 것은 유럽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에서 그 패스트균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전파를 시켰죠. 그래서 인도나 중동 그리고 어,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패스트균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균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패스트로 사망한 인구가 유럽의 2,400만 명입니다. 2,400만 명이 유럽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인데요.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중세 시대는 신에 복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 계층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 신이 인류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실현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벌하는 이런 풍경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고행단들이 생기고 그래서 거리를 떠돌면서 자기 여럿이 모여서 같이 거리를 떠돌면서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균이 더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금지하게 됐죠. 이렇게 모이지 않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써라,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규율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모여서 스스로를 때리고 치질질을 가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게 됐죠. 예, 패스트를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삶을 뭔가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는 패스트가 휩쓸고 간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중심 무대는 피렌체고 이 나오는 인물은 1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이 페스트가 휩쓸고 간 피렌체를 등지고 교회 마을로 들어가서 성당 그 별장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의 소설을 쓴 거죠. 그러면 조반니 보카치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사람은 14세기 작가인데 시인이에요. 시인이고 작가고 예, 비평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학을 하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왜? 문학은 돈이 안 되니까. 14세기나 21세기나 역시 문학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장사를 배워라. 그래서 상인이 나폴리에 있는 상인 집안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오길 바라죠.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집에 상인의 집에 머물면서 장사를 배우지만 결국은 보카치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평생을 글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보카치오인데요. 이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데카메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읽지를 않았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은 14세기에 나온 예, 단편 소설인데 짧은 단편이 100편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소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문학사적으로 단편소설, 여러분 단편소설 아시죠? 단편소설은 숏 스토리라고 하죠. 짧은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단편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 이 데카메론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나온 이 소설이죠. 그 전까지, 이 소설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단편소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시와 소설이 다르죠. 시는 어때요? 인류가 기원 전으로 내려가죠. 시의 역사는. 예, 아주 무궁무진하게 길어요, 시는. 근데 소설은 어떻습니까? 짧아요. 소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세기에 단편소설의 효시가 인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단편 소설이든 아니면 로망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든 이런 작품들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소설의 역사는 아주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세기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소설은. 예, 그렇게 단편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전염병인 패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 또한 좁게 얘기해서는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공포와 광기에 휩쓸린 그 군중들이 사회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지금 거의 2년 동안 전 인류가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21년 현재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 그리고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요. 물론 장병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소설에는요. 7명의 귀족 여성과 3명의 청년이 나와요. 화자입니다. 10명의 화자가 열흘 동안 각각 10편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카메론은 그리스어로 100일의 이야기입니다. 100일 동안 한 이야기예요. 10일 동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도입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예, 여기 데카메론입니다. 10명의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 예, 시작을 이렇게 해요. 숙녀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무서운 흑사병의 추억은 그 실상을 직접 보고 들은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질의 눈물과 한숨부터 짓지는 마십시오. 나그네의 앞을 가로막은 높고 험한 산처럼 이 길지 않은 번거로움을 지나고 나면 금세 즐거움이 찾아오니까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설명하려면 그 괴로운 추억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가 태어나신 지 1348년이 되었을 때 무서운 흑사병이 이탈리아 제1의 도시 피렌체를 덮쳤습니다. 이 전염병에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예방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내에 산더미같이 쌓인 오물을 치우고 환자를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등 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온갖 방법이 동원됐죠. 신앙심 깊은 이들은 갖가지 기도문을 외워서 병을 쫓으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해 초봄 흑사병이 무서운 전염병을 띠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낫는 자는 극히 드물었고 일단 흑사병의 증상이 반점이 나타나면 사흘 이내에 열이나 별다른 발작 없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흑사병은 무서운 기세로 번졌습니다. 환자를 잠시 찾아보기만 해도 마치 바짝 마른 물건에 불을 갖다 대듯 기름 묻은 것에 불이 옮겨 붙듯 건강한 사람도 병이 옮았습니다. 이 병은 사람끼리만 옮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옷에만 닿아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즉시 죽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온갖 근심과 망상이 생겨 급기야 모든 사람이 야박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자를 피하고 환자에게서 달아났으며 그리하면 자기만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버림받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왕래하기를 피하고 이웃은커녕 친척끼리도 찾아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이 어찌나 컸던지 형이 아우를 버리고 언니가 동생을 버렸을 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렸습니다. 믿기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모가 아이를 피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피렌체 시내에서는 흑사병의 맹위 혹은 소홀한 간호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어찌 하늘의 비정함만 탓하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재앙을 불러온 죄의 한 부분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살았다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하인들의 신용을 받으며 귀족과 신사 숙녀들이 살던 큰 저택과 아름다운 집들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점점 비참한 기분만 드니 이제 적당히 생략하고 드디어 본래의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흑사병으로 우리 시의 주민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을 무렵에 어느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 거룩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명복을 비는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상복으로 몸을 감싼 7명의 젊은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이웃 혹은 친척별 되는 사이로 나이는 18살에서 28살 안쪽이었어요. 모두 귀족 혈통에다가 총명했으며 용모도 수려하고 태도도 정숙하며 기품이 있고 명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요. 지금 흑사병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흑사병에 휩쓸고 간 피렌체의 비참한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이게 검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죽음. 그러니까 한 번 덮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그런 어두운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인데, 예, 이 병에 걸리면 60%에서 많게 90%까지는 사망합니다. 걸렸다면 대부분 죽는 거죠. 그러니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바로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로 쫓겨나요.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내가 걸렸다. 그럼 바로 거리로 쫓겨나죠. 그래서 거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백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치료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굉장한 공포죠.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거예요. 신분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걸리면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외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있는 곳. 그러니까 피렌체는 중심 도시잖아요. 이렇게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서 저 먼 곳으로 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요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자들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봉건 시대잖아요. 중세는. 그래서 영주들이 자신의 노예라든가 혹은 농노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제 수입이 줄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 없게, 농노들이 이동할 수 없게 이런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순순히 복종할까요? 그렇지 않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를 달라. 그래서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이 패스트가. 그리고 어때요? 기독교 중심이라 그랬죠. 그 기독교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패스트가. 그래서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게 15세기인데요. 이 패스트를 딛고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예, 패스트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임에도 분명하지만 많은 인류가 죽었어요. 근데 그 패스트가 휩쓰고 간 뒤에 변화된 상황을 보면요. 봉건제의 몰락, 그리고 인본주의의 대두. 그래서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단편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휩쓸고 가서 아마 올 겨울에는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에 이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던 시대와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 달라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시련을 기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언어 예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데카메론에 이 등장하는 7명의 여성과 이 3명의 남성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100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나요? 바깥은 그 페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피렌체를 떠나서 교회 별장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남성과 여성이 둘러앉아서 예,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했을까요? 종교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들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상에 의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있을 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성직자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직자들의 신부나 수녀, 교황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선, 이들에 대한 풍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하녀라든가 아니면은 그 농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측이라든가 아주 하층 계급 인물들도 등장하는데요. 이들도 어떤가요? 똑같이 인간이죠. 이들이 품고 있는 어떤 욕망, 그리고 어떤 내밀한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드러내는 이런 작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편의 이야기가 전부 어때요? 말하는 투죠. 입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한 편만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세상에는 젊은 여자에게 흰 두건을 씌우고 검은 옷만 입히면 돌로 만든 수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여자가 아니거나 여자로서 욕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남녀가 많습니다. 이는 농부들이 괭이를 휘두르고 가래를 잡고 험하게 먹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음란한 욕망이나 지능이나 지혜마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을 당하는지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방에 신성하기로 이름난 수녀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작품 안에는요, 수녀원이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당이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녀원에는 모두 합해서 8명의 젊은 수녀와 원장 수녀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없었어요. 정원사가 유일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정원사는 수녀원 급료가 너무 적다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의 마분이 농부치고는 체격도 늘씬하고 얼굴도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젊은이 마제토에게 수녀원 생활과 자신이 그만둔 이유, 그리고 이곳에 후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제트는 젊은 수녀들과 생활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젊고 잘생겨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녀 원장은 그가 일을 잘하고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이므로 수녀들을 희롱할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를 채용했어요. 마제토를. 수녀들은 그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천한명을 예사로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제토가 잠시 쉬고 있는데 수녀 2명이 다가왔어요.
수녀들은 수녀원에 찾아오는 부인네들이 세상에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일을 한번 해보자며 마제토를 곳간으로 데려가서 교대로 즐겼습니다. 마제토는 순순히 수녀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두 수녀는 기회만 있으면 그와 즐겼어요. 나머지 수녀들도 곧 그 일을 알게 돼서 모두 그와 번갈아 가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몰랐던 수녀 원장도 낮잠을 자다 바람에 옷자락이 거치는 통에 드러난 마제토의 몸을 보고 욕정이 사로잡혀서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려서 즐겼습니다. 많은 수녀들을 혼자서 만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마제토는 벙어리 흉내를 그만두고 혀 짧은 소리로 하소연했어요. 남자 10사람이 한 여자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자기는 혼자 9사람에게 봉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녀 원장은 다른 수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녀들의 기도와 수호 성인 덕분에 마제토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그를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서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그 후 마제토는 수녀들에게 몇 번이나 아기를 낳게 하는 사태를 일으켰지만 워낙 조심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녀 원장은 세상을 떠났고 마제토도 나이가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늙은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돈을 쓰기는커녕 잔뜩 짊어지고 아이를 기르는 고통도 모른 채 청춘을 잘 보내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제토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덕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 수녀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예, 신을 섬기는 곳이고 신에 봉사하는 분들이 수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말 못하는 정원사가 들어오니까 그는 벙어리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발설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어때요? 천한 말을 짓거리고 그리고 그와 쾌락을 즐깁니다. 왜? 그는 아무에게도 가서 발설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제토가 자기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신의 섭리로 이 마제토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죠. 예, 이것을 보면은 이 데카메론 속에서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러 작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 한 작품을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겉모습은 수녀고 겉모습은 성자고 겉모습은 신부예요. 그런데 그 인물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이렇게 이 작품 안에서 희극적으로 드러내서 풍자하고 있죠. 예, 사실 이 피렌체 그 페스트가 휩쓸고 간 피렌체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그렇지만 이제 중세가 막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에 부패했어요. 중세의 이 교회는. 그런데 예, 이 페스트가 덮치면서 시대를 확 꺾어놓은 거죠. 이제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 예, 더 이상 중세는 안 돼. 이렇게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예, 조반니 보카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10일 동안에 이 10사람이 각각 10편씩 얘기를 해서 100편의 이야기가 돼서 이 작품이 데카메론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제 그 군 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오시면 이제 도서관을 가서 이 데카메론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 우리가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성스러운 것인가? 그 안에 부패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소설을
어, 선택해서 소개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과거에는 어떤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를 장병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작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장병들이 작가는 아니지만, 각자가 겪는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기록을 해놓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줄이고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여기서 줄이고, 예, 다음 2부는 김사희 시인께서 진행해 주시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사희라고 합니다.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병영 도서관에 참여해주신 육군 8일 2구 부대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보는군요. 어, 어, 일단 저는 시집을 일단 2권을 냈는데 쓰는 기간에 비해서 어, 많지는 않고요. 음, 일단 음, 시를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해서 학교 들어갔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쓰게 된 건 아니고 시가 좋아서 쓰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일단 좀 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 한 2편 정도를 먼저 낭독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첫 시집에 있는 시인데요. 머물기 위해 떠나다. 하필이면 가리봉이었을까. 세상의 흑백이 치열하게 공존했던 공단지대 구로동 가리봉 오거리. 끊임없이 날기만을 기다린다. 땅끝에서 떠나온 곳. 서울에 올라와서도 몇 달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지하 쪽방 하나 얻어 가방을 풀고 한낮에도 캄캄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 가느다란 빛에 아득하게 해바라기 하다. 불덩이 하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 보따리 구석에 밀어놓은 그대로 꼴딱 세운 가리봉에서의 첫날 밤. 돈 벌러 서울 가면 구로동으로 온다는 밑바닥 인생이 거쳐가는 이곳. 5갈래 길을 따라 어디로든 가는 누가 어디에 사냐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내 고향보다 더 허름한 빈민촌 같아. 자꾸자꾸 눈에 밟히고 불편하면서도 무슨 짓을 해도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이 꺼리낌 없었던 떠나고자 몸부림쳐도 구로동이었다. 내 시가 시작된 곳. 젊음에 다치기도 했던 이 거리 구석구석 몸에 새겨졌다. 떠나야겠다. 시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아, 음, 제가 이 시를, 어, 읽게 된, 선택을 한 건요, 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20대 때, 20대 중반쯤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디 딱히 갈 데가 뭐 정해두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어, 정착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처를 이제 마련한 곳이 이제 구로동이었고, 그러면서 어, 사실은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구로동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고, 어, 떠나고 싶은데도 아직까지 구로동에 살고 있는데요. 음, 저는 처음부터 글을 쓴 게 아니고, 일단은 어렸을 때는 글을 쓴 게 아니라 좀 뭐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띄는 대로 책은 좀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녁에 끄적끄적 일기를 쓰는 것,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음, 저는 되게 이제 보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어,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나돌아다니거나, 음, 어, 뭐 사교성이 좋거나,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사람인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집을 두 권까지 내게 됐고,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또 무당처럼, 막 들어오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 사실 그거는, 어, 무관한 것 같아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팍, 진짜 뭐 계시처럼 팍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어, 그냥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음, 어, 그래서 그런지, 어, 제가 쓰는 시도, 뭐랄까, 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어떤 성격도 이렇게, 어, 막, 좀 융통성 있거나, 뭐, 좀 그런 편도 아니고, 성향도 좀, 어, 뭐랄까, 약간 고지식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시도 시의 고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시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 걸, 어,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를 한 편만 더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시집에 이제 쓴 건데요. 저항의 방식. 가난한 목숨들은 불행의 지분이 많다. 불행은 구경꾼들처럼 때로 덤비기도 하지만 옆구리를 찔러 잡아뜨리기도 한다. 슬픔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 배를 불린다. 나는 녹이 슬어 삐걱거린다. 재계약 즈음 수직으로 서 있는 사다리는 구멍난 욕망이었다. 피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답은 정해져 있고 세계가 폭주할수록 정의는 더 멀어져 갔다. 내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으나 나는 쓸모없고 살아야 해서 바람의 지분들을 끌어모아 대기 중인 나는 살아서 무참히 시들어갔다. 알맞은 체온으로 알맞은 꿈을 꾸며 알맞게 살고 싶었다. 나는 누구의 무엇의 부재가 아니라 나였어야 했다. 머뭇거림과 두려움 사이에 망각의 강이 흘러 오랜 세월을 외면한 나는 뿌리 없는 시로 떠돌았다. 불행의 눈동자에 갇히니 삶이 대기발령이다. 그늘의 딸로 태어나 그늘진 몸에 알록달록한 무늬들. 나를 걸어 잠근 이번 생은 글러먹었다. 오롯하게 내 죽음을 누리는 것. 스스로 죽어가는 시간에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 글러먹은 생에 대한 저항으로. 아, 음, 많이 부족하죠. 음, 음, 뭐, 잘 들렸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가, 때, 여러분들이, 어, 배운 어떤 시처럼 이렇게 이쁘거나 아름답거나 언어들이, 좀 유려하거나 좀 그런 건 아니죠.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네, 어, 음, 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처음에는 읽다 보니까 좋아지고, 듣다 보니까, 한번 써볼까? 하다가 쓰게 되고, 아마 그렇게 약간의 스스럼 없었던 거는, 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물론 꾸준히 일기를 썼던 건 아니에요. 뭐, 20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일기는 못 썼고, 그 전에는, 뭐 매일처럼은 아닌데, 일기를 계속 이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끔 이제, 버리지 않고 있긴 있는데, 한 번씩 들여다보면, 약간 낯뜨겁죠. 되게. 누가 옆에 없는데도 낯뜨거워서, 어, 그러니까 있다가, 혼자 있다가, 이제 그러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어, 재밌어요. 그렇게 그 어릴 적 그런 글들,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고 있었고, 나는, 이런 고민도 있었고, 지금은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일기를 다 써봤겠지만, 근데 일기가, 엄마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 공유가 됐을까요?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어쩌면, 더 내밀한 감정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그러니까 일기 얘기를 이제 글쓰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음, 그러니까 시는 특별한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누구든 쓸 수 있고, 글 쓰는 거는 연필하고 공책만 있으면 되잖아. 다른 취미나 이런 거보다 돈이 안 들거든요. 음, 일단은. 물론, 소설 쓰는, 소설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음, 음, 돈이 안 들어도, 어쨌든 거기 엄청난 공력, 이런 것들,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또 다르죠, 시 쓰기하고. 음, 요즘 참 지금, 공책. 아, 제 생각만 하고 공책하고 연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공책하고 연필이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어, 물론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이나 뭐 이런, 그, 뭐지? 어, 이거, 그거들한 건 뭐지? 그 노트북 그런 것들은 갖고 다니면서도 다 거기다 기록하고, 특히 요즘 뭐 휴대폰이 워낙에 기능이 기능이나 성능이 좋아서 거기다 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 시인도 휴대폰을 엄청 잘 다루거든요. 거기에 그림까지 그려요. 시도 쓰면서 그림도 그려놓고,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이제 공책이나 이제 이런 노트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한데 기록을, 해도 되죠. 음, 그러니까, 굳이 시가 아니라, 뭐 일기든 아니면 어떤 산문이든, 그러니까 그날에 혹은 그때그때 메모 형식도 괜찮고요. 음, 그런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나의 어떤 것들을, 일상을, 기록을, 해놓는 것? 그게 이제 모이면 개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일처럼, 메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감정과 나에 대한 어떤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메모를 하는 것들이, 어, 사실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 어,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랄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같은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괜찮은 취미라고 할 수도 있고, 음, 다른 취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좀 습관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글들이 모이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반복되는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 내 어떤 생각들을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들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 나 자신에 대한 선생님이 내가 쓰는 그 어떤 메일에 그 나를, 내 일상을 기록하는, 내 일상 메모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 좀, 사실 시인들은 많은데 시를 읽는, 찾는, 그러니까, 대중들은 예전처럼,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문학의 위기나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음, 사실 시인들이 반성할 지점도 있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시도 어떻게 보면 대중들하고의 그 독자들하고 소통, 교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요즘 그 앞에 서정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예전 일상이 아닌 거잖아요. 비대면 시대로 이제 시대가 됐고, 같이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술을 편하게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울감, 여러 가지,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에 이제 그런, 이제 뭐,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이런, 특히나, 여러분들도 지금은 군대에 있지만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바로 맞닥뜨릴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나갈 때쯤이면, 뭐, 어쨌든, 마스크는 안 벗더라도 조금은 어떤 이 지금 위기가 조금 해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바로 뭐 학교를 다시 가기도 하겠지만,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맞닥뜨리게 될 거고, 이 일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그것도 이제 기성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일 자체의 기쁨, 어, 어떤 보람, 이런 걸 추구하고, 음, 근데, 어, 그렇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삶이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가속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나의 어떤 그런, 우울감이나, 그, 불안감 또는, 어, 이런 감정들을 마음대로 풀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돈 안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감정을 이제 메모를 한다거나, 기록, 이제 어떤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 시로도 한번 표현을 해본다거나, 좀, 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면 다 모두가, 어떤, 음, 어떤 뭔가 차별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 어떤 상대적 박탈감들, 이런 것들이, 어, 존재하죠. 계속.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어, 이 대응하는 좀 그런 내적인 힘이 좀 이런 글을 계속 쓰면서 약간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게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그런 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좀 뭐랄까, 불특정 다수를 어떤 다수한테 이렇게 발현되는, 음, 어떤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 어, 어, 에게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뭐, 누가, 음, 저는 뭐, 그냥 시키지 않아도, 뭐, 굳이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도 저는 그냥 혼자 잘 노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쓰면서, 어, 뭐랄까, 이게 나를, 어, 내 삶을 견디게 한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삶이나,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음, 저 사실 씻으면서 이걸로, 벌어먹고 못 살거든요. 경제활동을 따로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런데도,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찾는다면, 어,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그런 과정도, 어, 제 감정이, 내 감정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그걸 또 드러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꼭 뭐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 메모의 형태라도 그런 과정들은 다음에, 뭐 굳이 문학적인 글 아니어도 모든 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나를 한편의 감정이라든가 이것들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잠깐씩 시간을 내서 뭐 저녁에든 아니면 생각나면 날 때든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어, 음,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어, 시인의 시 한 편 읽고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느낌은 제가 읽고 나면 알아서들 한번 느껴보세요. 어, 안규철이라는 시인의 시거든요. 음, 비공식적인 슬픔. 정확하게 슬퍼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눈물을 흘리고 만다. 비공식적인 슬픔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아직까지 과거가 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눈물이 되지 않는, 슬픔이 될 수 있고 눈물이 되지 않는, 한 번의 실수로 내가 나에게 다가간다. 한 번의 실수로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었는지 모른다. 나쁜 꿈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때, 여기저기로 튀는 두려움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슬픔이 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슬픔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집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남은 비공식적인 슬픔이 필요하다. 기적은 유감스럽고 닳지 않는 행운이 문제지만 큰 믿음과 큰 비밀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받듯이 비공식적인 슬픔이 필요하다. 슬픔이 되지 않고 눈물의 가장자리를 만들지 않는, 아, 흥설수설한 것 같아. 좀 여러모로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